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두 번째 출연해 주신 너무나 이 국제 정세에 해박하신 교수님을 좀 모셨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뭐 두 번째 출연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라고 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글로벌 정치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다가 보니까 네. 그 경제도 전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경제가 어떤 관계로 얽혀서 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침 전쟁의 시대 경제 생존법이라는 또 교육과정도 준비해 주셔서 네. 저도 관심 있게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전쟁의 시대죠. 예. 지난 30년이 예.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1914년 1차 대전 이후부터 네. 지금까지 한 120년, 110년 조금 넘잖아요. 네. 거기에서 평화의 시대는 30년이었고요. 네.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원래 인간은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남의 거 네. 뺏고 뭐 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서 미국만이 유일한 슈퍼파워가 됐고 네. 아무도 미국에 덤빌 자가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절대 강자가 한 명 있으면 네. 사실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좀 대등한 강자들이 몇 명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때부터 거죠.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이야기가 네.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러우 전쟁을 현재 네. 경험하고 있고 끝나지도 않았고 네. 더더군다나 중동 전쟁이 지금 또 한창이라서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물론 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민간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어떤 우리에게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를 들여다보는 예. 것은 굉장히 좀 그럼요. 시점적으로 중요한 것 굉장히 같습니다. 관계가 많죠. 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 이 사회 전체가 다 들썩들썩거리는 것이니까 네. 경제도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네. 자, 마침 최근에 이번 이스라엘 전쟁 네. 이게 올 수 있다라고 예견해 주셨었잖아요. 예견까지는 아니고요. 예견까지는 올 수 있다. 이스라엘이 너무 취약한 상태고 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네.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네. 외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네. 특히 팔레스타인은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네. 왜냐하면 야 쟤네들은 뭐 우리 다 밑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군대가 강하잖아요. 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들, 단거리 로켓을 방어하는 그 방어망이 네. 워낙 그러니까 명중률이 높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90% 이상 요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 이전에도 뭐 산발적으로 로켓들을 그렇게 쐈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네. 근데 그것을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가 다 방어를 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네.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러고 살아. 네. 네. 우리가 그냥 다 봉쇄하고 그러고 너희 그 먹여줄 테니까 구호자금이나 뭐 이런 거는 줘서 먹여줄 테니까 네. 그냥 그러고 살아 라는 정도로 취급을 했던 것이고 오히려 중동에서는 그 이 걸프 산유국들의
모임인 그 걸프 회원국이 있잖아요. 네. GCC라고 불러요. 네. 거기에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계속 대화를 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 중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네. 팔레스타인은 취급도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국교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평화야. 예.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억울한 거예요. 야, 누구 땅에 들어와서 네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취급도 안 해주고 왜 사우디하고만 가서 얘기를 하냐. 네. 우리도 좀 봐줘. 네. 라고 해서 일을 벌린 거죠. 그런데 일을 벌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동안에 몰래 땅굴 파서 거기에서 그 자기들 그러니까 미사일 로켓을 급조를 한 로켓이에요. 네. 가격으로 따지면 그 로켓 하나에 한 600달러 정도 한대요. 한 80만 원? 네. 그거를 엄청나게 급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줄 몰랐던 거죠. 네. 이스라엘은. 예.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한 800개 됐었거든요. 네.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데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날아오는 로켓을 레이더로 잡아서 그걸 컴퓨터로 경로 계산을 다 해서 그래서 요격을 하는 거예요. 네. 미리 딱 해서 딱 이제 맞추는 거지. 뭐 맞추기까지는 아니고 그 근처에서 폭발을 시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가지고 다 해결이 됐던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1시간 정도 만에 5,000개를 갖다가 쏟아보니까 뭐 그럴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네. 거기다가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네. 국경에 있는 철조망 다 그냥 그야말로 원시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왔죠. 네. 그리고 얘네들은 그 이스라엘은 뭐 스텔스 전투기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하마스는 그게 아니고 행글라이더 있잖아요. 네. 그 저 바람개비 같은 걸로 가는 그 원시적인 그 행글라이더를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다 그랬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상대도 안 되는 적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예. 근데 그들에게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너무 방심했던 것이고 너무 자기 내부의 싸움에 몰두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참 이스라엘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마도 이게 확전될 것인가 예. 아니면 이렇게 국지전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이렇게 그 확전될지 여부에 대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네. 실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고금리의 장기화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좀 들여보다 보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블룸버그가 네.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측을 했어요. 거기 네. 경제 분석팀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근데 거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본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하마스의 뒤에 이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란이 그 시아파 국가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중동 대부분은 그 아랍이라고 하는 데는 다 수니파고 네, 이란은 페르시아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시아파예요. 네, 그리고 이란은 여기 수니파 그러니까 모든 아랍 국가들을 다 뒤엎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무슨 왕정이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왕정이냐 이슬람 종교 국가를 만들어야지 네. 이슬람 신정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목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1978년에 혁명이 났던가 뭐 78년인가 79년인가 그랬는데 그 전에 이란도 그 팔레비 왕조였잖아요. 왕정 국가였는데 그거를 호메이니가 주도를 해서 다 뒤집어 엎고 거기다가 신정 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종교 국가를. 네, 네. 근데 나머지 아랍 국가들을 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나라들마다 그 아랍 국가들의 나라들마다 불만 세력이 있고 시아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네. 이란이 거기다 돈을 대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다 자기 하수인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이고, 레바논에서는 히즈볼라고, 네. 또 시리아는 뭐 정권 자체가 그렇고, 그렇게 다 하수인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일종의 하마스와 그러니까 이란의 대리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조그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커지면 히즈볼라가 개입되고 또 시리아가 개입될 수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직접 전쟁에 나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 블룸버그의 예측에 의하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상승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GDP가 12% 마이너스 12% 없어진다. 네. 물가는 한 13%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이것도 뭐 세계대전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세계대전 급이 되는 거죠. 그러네. 뭐 양쪽 다 뭐 대단한 나라들이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미국은 막고 싶은 거죠. 그렇겠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국가들도 그렇게 되는 걸 전혀 원치 않아요. 네. 이란은 원하지만 이란은 다 뒤집어 엎어서 신정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나머지 왕정 국가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전쟁의 확전을 원치 않아요. 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기는 하지만 네. 야, 웬만하면 그냥 저 하마스만 어떻게 하고 네. 더 이상 커지지 말자.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커지고 나면 정말 문제는 대만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중요한 건 대만이거든요. 예. 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이건 세계대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미국만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 일본, 호주, 한국 모두 다 여기에 끼어들게 돼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다 묶여들게 돼 있고 북한도 당연히 여기 끼게 돼 있고 네. 다 이게 핵무장한 나라들이고 그렇죠. 무슨 일이 터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 가서 무기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동아시아를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감히 대만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건데 네. 여기서 자꾸 이제 일이 커지니 걱정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항공모함 전단 2대를 이란 앞바다에다 갖다가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한테 야 까불지 마 그렇게 했는데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꾸 뭐가 거슬리는 거지. 그렇죠. 팔레스타인 가서 지금 뭐 8천 명이 죽었다나 지금 예. 그러잖아요.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네. 진짜. 정말 이건 뭐 참극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500명이 죽었는데 네. 처음에 공격을 당해서 하마스한테. 그럼 반격을 하는데 지금 8천 명이 죽었다는 거고 예. 뭐 이게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옛날 그 월남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베트콩들 있잖아요. 네. 남베트남의 그게 인민해방전선. 네. 그들은 이게 민간인인지 전투원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하면 하마스를 분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마스는 일반 팔레스타인인하고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네요. 총만 안 들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뭐 네. 이거는 참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예, 너무나 안타깝고 예. 그 저도 더 이코노미스트지를 자주 보고 있는데 최근 연달아 연속으로 나왔던 그 이코노미스트도 역시 그 전쟁을 다루고 있고 전쟁의 참혹함 예. 이게 대주제였는데 뭐 모든 언론들이 네. 지금 뭐 다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참혹한 어떤 경제적 혹은 뭐 전쟁의 역사 속에 이 경제적인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조금 송구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참 그 미안해요. 예, 야, 그 예. 와중에 돈 얘기하냐? 맞아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경제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고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어쨌든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네. 그 구멍을 네.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전쟁의 역사를 쭉 나열해 보면 네. 항상 그 전쟁과 함께 국제 유가 급등이 뒤따르더라고요. 예.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최근 이 중동 전쟁도 그랬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국제 유가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확전 시 네.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궁금한데 어쨌든 국제 유가나 또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나 네. 혹은 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지 좀. 예. 그래서 전쟁이 사물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라든가 또는 이 금융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전쟁이 각각의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운 거죠. 네. 전쟁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것들이 많지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공급이 줄어드는 거. 네.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가격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는 건 뭐냐? 예. 그건 석유입니다. 그렇죠. 네. 석유 유정이 폭격을 당할 수 있고 네. 또 전쟁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또 유조선이 못 다니고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석유의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런 네.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하게 되면 배럴당 한 $80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또 전쟁의 수단으로서 활용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위협을 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걸 아예 봉쇄시킴으로써 예. 에너지 공급을 차단시키고 예. 그 전쟁 중에는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게 또 전쟁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자기가 돈 버는 수단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또 돈 버는 사실은. 수단이 될 수 있고. 예. 예. 특히 그렇게 되면 네. 이거는 뭐 러시아한테는 대박입니다. 그러네요. 예.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자기도 전쟁 중인데 네. 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러시아산 원유는 값이 굉장히 싸요. 맞아요. 네. 예. 저 뭐예요? 웨스트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브렌트유보다 예. 러시아산 석유 값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골라서 안 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이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선 공급이 줄어서 석유값이 오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석유, 네. 또 식량. 예. 예,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흑해에 그 배가 다니는 것을 러시아가 차단을 해버리니까 우크라이나산 식량, 밀 같은 것이 공급이 안 돼서 되죠. 그래서 식량 값이 뛰는 네.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뛰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석유, 식량, 소위 영어로 하면 커머디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 브랜드가 없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원자재네요, 거- 원자재. 예. 원자재 성격의 것들이 심하게 타격을 받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네. 그거는 무기죠. 예. 예, 뭐 전쟁은 당연히 무기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돼 있으니까 네.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의 주가가 뛰게 되는 거고 네. 또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죠. 네. 예, 세상이 불안하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이럴 때는 역시 네. 금이야. 그래서 금을 또 안전자산으로 취하는 그런 그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10월 7일 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어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한 2주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요. 제일 많이 값이 오른 게 천연가스 값이고요. 그게 35%가 올랐더라고요. 한 2주 만에. 석유는 별로 안 올랐어요. 석유는 7%. 네. 금값이 8%. 뭐 그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 가격 변화가 심한 것들이 그런 거고요. 주가는 이제 그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거고 나머지의
다른 나라들의 주가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주가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정확한 그 비율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주변 국가들이. 하지만 미국의 주가는 뭐 별로 영향받지 않았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그 기간 동안의 주가는 이제 채권 금리 때문에 주로 움직인 것이지 그 전쟁의 영향을 별로 받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네.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예, 예. 네. 확전될 것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면 네. 아무래도 그 공포감, 네. 전쟁에 대한 공포감으로 상대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더 많이 이탈할 것이고, 예, 그렇죠. 금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집중될 예,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달러도 마찬가지고, 네. 참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날 텐데 현재로서는 뭐 확전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입니다. 미국이 항모 전단 2개를 갖다가 놨는데 그러니까요. 그 항모 전단 하나가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비행기가 벌써 몇십 대가 거기 가 있습니까? 예. 걱정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국지전의 양상으로 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예.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그렇죠. 부분인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 거기서 예. 빨리 항모를 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야 괌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런 항모들을 배치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는데 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동아시아가. 여기가 맞아요. 정말 화약고잖아요. 동아시아라는 데가. 네. 대만도 그렇지, 북한도 그렇지, 또 남중국해에 지금 사실은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에 전쟁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총은 아니고 네. 서로 그렇죠. 예. 머리로 지금 헤딩 말싸움 아닙니까? 네. 약간 말싸움 서로. 배를 부딪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예. 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전쟁과 함께 항상 이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데, 네. 그 공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유나 뭐 식료품 원자재나 그밖에 원자재 공급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정말 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게 브룸입니다. 브룸. 원소 주기율표상에 아. 브룸이고, 브룸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난연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이것도 원유 소재로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잘 탈 거잖아요. 이걸 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난연제인데, 네. 난연제에 들어가는 게 브룸이에요.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그 브룸 수입의 96%가 이스라엘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걸 공급을 못할 건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지겠죠. 예, 어려워지겠죠. 네. 전쟁 중에 어떻게 그런 걸 원활하게 공급합니까? 예. 우리나라도 또 안정적으로 수급받아야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대체재를 다른 나라로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서인데, 더 비싼 난연제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런 것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중에는 안정적으로 뭔가를 공급망에서 안정적으로 조달받던 무언가를 조달받지 못하는 환경이 놓이고, 이런 것들이 뭐 상대적으로 부르면 그 영향이 크진 않지만 원유나 천연가스나 각종 비철금속, 네. 이런 것들, 또 식료품 원자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공급이 좀 부족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지금 23년, 24년에 가장 중대한 과제가 인플레이션인데, 예.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간 안에 잡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겁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에다가 네. 수출을 많이 해요. 또 그쪽에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많이 했고, 윤 대통령이
빈살만 황태자하고 뭐 같이 차를 같이 타고 갈 정도로 뭐 사이가 꽤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원전 수출도 한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이쪽에서 이제 전쟁 분위기가 심각해지게 되면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극단적으로는 편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야? 아니면 팔레스타인이야? 예. 뭐 최소한 지금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죠. 그럼 우리 만약에 정말 심각해져서 편을 들어야 되는 모든 나라가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네. 그 우리나라는 어디냐? 우리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죠. 미국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죠. 그러면 사우디나 이런 걸프만의 예. 이 아랍 국가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제 정세로 봐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계가 이제 갈라지고 있는 갈라져서 둘로 양분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양분된 그 세계의 정세 속에 세계 각국은 그 어딘가에 포함되기를 강요받는 듯한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예. 그냥 됐고 네. 난 아무 편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장사만 할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예.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네. 거기에 이제 그 유럽 나라들 또 미국이 비난 성명 내고 제재 가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 안 했어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이 미국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을 러시아한테 수출할 때는 네.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동맹 국가들은 너희들은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 그거를 면제한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기술을 포함시켜서 만든 한국 제품들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네. 정말 괴로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기술 들어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 결국 부랴부랴 우리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네. 그래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뭐 비난 성명도 같이 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않을 수 상황이 없는,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꿔놓는. 그렇죠. 바꿔놓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네. 뭐 알타시아라고 하죠. 네. 얼터너티브 아시안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또 높인다든가 예. 뭔가 구조적으로 밸류 체인 자체를 뜯어서 바꿔놓는 그렇죠.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 공급의 사슬, 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재편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걱정되는 게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난 시장이 30년 양분되니까. 동안,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기업들이 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품의 종류라든가 품질도 높아지고 또 원가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쪼개지다 보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원가는 높아지고 뭐 생산하기도 쉽지 않아지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이렇게 전쟁의 시대이고 그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그 해안을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신데 이 전쟁의 시대 경제 생존법이라는 또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 게 전쟁 준비로 분주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러우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 이게 연달아 있다가 지금 현재 또 움직임을 보면 앞에도 살짝 말씀 주셨지만 다음 전쟁이 일어날 곳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음 전쟁이 일어날 곳은 뭐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대만하고 그렇죠. 남중국해이고 그러면 북한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네. 아마 중국이 북한한테 너 같이 하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예,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미국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미국인데 네.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걸 분산시켜줄 세력이 뭐냐? 그건 북한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강력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고 네. 또 핵무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뭔가를 하면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해요. 핵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네. 쟤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네, 네. 그런 걱정이 분명히 들잖아요. 이건 뭐 막가파 시기니까. 예. 제가 지금 좀 소름이 돋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 있잖아요. 네. 미국의 공격력, 군사력을 좀 분산시킨다라는 관점에 생각해 보면 예. 지금 이 세계 정세가 둘로 쪼개져 있고 중국의 편에 서 있는 주요국들이 이제 중동과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공격력을 좀 이렇게 잠재우려면 네. 러시아는 전쟁을 더 강하게 일으켜야 되고 예. 중동도 중동대로 나름 전쟁을 확산시켜야 되고 중국이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바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도 한국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군사력이나 그 어떤 전쟁의 그 포커스를 대만에만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네. 주한 미군을 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걸 빼서 대만을 막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거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그럼 정말 군사력을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군사력을 이렇게 분산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건 필연적으로 세계대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무서운데요. 사실은 그 러브 전쟁도 그렇고 이번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도 보면 네. 사실은 중국이 군사 대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예.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언젠가는 점령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네. 시진핑 주석이 공언을 하고 있는 바이고. 네. 물론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그걸 접수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지만 그렇게 안 되면 무슨 수단을 써도 쓸 수도 있다라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무력 점령을 하겠다는 말인 거고 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고 사실은 네. 그리고 점령하기 위한 군사 연습을 벌써 2번이나 했잖아요. 네. 대만을 삥 둘러싸고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다 군사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 유럽에도 두고 중동에도 두고 뭐 아시아에다가 두고 전 세계가 다 미군 기지가 다 있었고 미군을 주둔시켜 놨었고 네. 그게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네요. 전 세계에 펼쳐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뺐어요. 또 중동에서도 군사들을 뺐어요. 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거예요. 그렇네요. 중동에서도 지금 터진 거고 네. 아프리카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억제력이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야, 그러면 만약에 이 네. 중국 대만 문제, 네. 이 문제가 전개됐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시나리오도 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전개될 때, 소위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현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 북한 보고 뭔가를 하라 그럴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북한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왜? 대박을 만났어요, 북한이. 네. 러시아, 그 푸틴이 김정은을 불러서 만났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을 찾아와서 거의 숙이다시피 해가면서 무기를 받아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무기가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국정원인가 뭐 그러니까 군사 정보기관이 네. 국정감사에서 국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152mm 포탄을 네. 100만 발을 제공한 거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냐면요. 돈으로 하면 예. 152mm 포탄 한 개가 추정컨대 최소 $1,000예요. 그러니까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100만 발이면요. 네. 100만 발이면 14억 달러? 14억 달러? 그 정도 되고요. 네. 그게 제가 계산한 바로는 북한 GDP의 4%예요. 맞네요. 북한이 어마어마하네요. 계속 굶고 뭐 아무튼 저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거는 물론 러시아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주지는 않을 거다. 석유. 러시아 석유가 남아서 지금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 경제 제재 때문에. 네. 생산은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석유, 식량. 러시아 또 그 식량 대국 아닙니까? 맞아요. 또 핵 기술. 예. 이런 거 북한은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김정은은. 그렇죠. 예. 그러니 아마도 북한 군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 기술, 핵 기술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고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중국이 부추겨준다? 네. 그럼 뭐 옳다고나 하겠죠. 어쨌든 북한의 역할이 좀 커지네요. 세계 국제 전세가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예, 이렇게 어쨌든 전개되다 보니 한반도가 매우 중요해진 더 게요. 중요해지고요. 북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한도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남한도 또 역시 북한이 네. 중요해지니까. 남한의 방산 한화 같은 데는 지금 네. 대박 났잖아요. 네. 한화, 현대, 로템 무슨 그 카이 이런 데 다 지금 수출이 넘쳐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지난 30년 동안에 전 세계가 전쟁을 안 하는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고 나니까 전쟁을 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럽 국가들이든 미국이든 간에 뭐 기껏 전쟁을 해봐야 테러에 대한 전쟁이지 네. 이런 강대국끼리의 전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군사비도 아주 극도로 낮춰놓은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업체들도 다 거의 뭐 붕괴 상태까지 그 없어진 방산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사실은 막 수십 개씩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살아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숙련공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엔지니어도 없고 네. 뭐 다 이렇기 때문에 무기를 그러니까 사겠다고 가서 줄을 서는데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무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예. 그게 대한민국, 북한, 이스라엘, 그러네요. 또 팔레스타인, 예. 그건 이제 몰래 이제 엉터리 무기들을 만든 거고, 네. 러시아, 중국, 요 정도가 꾸준히 무기들을 생산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편이 갈라지다가 보니까 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서방 국가들한테 무기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서방의 국가들은 지금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공급 업체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또 저쪽 러시아 저쪽은 네. 북한인 거고요. 그게. 네. 네.
중국은 무기까지는 제공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에 쓰이는 기술 정도는 러시아한테 제공해 주겠는데 네. 무기를 직접 주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패배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아마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그 정말 이 전쟁과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요 질문은 갑자기 네.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할 때 등장하는 그 경제적 현상들, 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쟁이 끝날 때 발생하는 네. 어떤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러우 전쟁이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 주길 바라고요. 근데 특히 독일 경제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올해 독일 경제가 역성장하는 마이너스 0.3% 역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그렇죠. 나라들이 에너지를 우회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급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네. 대응력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 경제가 되게 재밌는 게 유로피언 국가들이 물가 상승률이 나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나름 정점 찍고 떨어져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나라 역대급 물가 상승률에 주네요. 6%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문제가 심각하고 그 나라의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전쟁이 끝나게 될 때쯤에 특히 유럽 경제 혹은 세계 경제 그때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나름대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는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지금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네. 핵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네. 그냥 끝난다면 예를 들어 네.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 때 휴전으로 끝났듯이 그 정도 상태로 만약에 그냥 막을 내린다면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유럽 국가들은 이제 계속 침체 하강의 단계로 저는 접어든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그 동력이 없어요,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 서유럽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신 독일, 네.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동력이 없어요. 네. 성장의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거 아마 해결하기 힘들 것이고 힘들죠. 예. 러시아가 붕괴되면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연방이 해체가 돼서 네. 다른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를 계속 하게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현재의 그런 그러니까 전체주의 러시아 네. 그 상태가 뭐 푸틴이든 그 다음이라도 뭐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계속 그 에너지 거래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아주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유럽 중에서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동유럽이에요. 네. 오히려 동유럽입니다. 전쟁 이후에요. 예, 전쟁 이후에 예. 특히 우크라이나죠. 예. 왜냐하면 한국 전쟁 이후 또는 2차 대전 이후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2차 대전 이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나라가 패전국입니다. 일본, 예. 독일, 이탈리아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어요. 재건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승전국은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승전국의 사회 구조는 그대로 있어요. 패전국은요, 네. 다 뒤집힙니다. 그러네. 모든 게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는 예, 거예요. 체제가 바뀌고 원점에서 시작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그 맨서 올슨이라고 예. 그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왜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이고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저렇게 급속 성장을 하느냐. 네. 그거는 거기에 기득권 세력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예. 사회가 굳어버립니다. 예. 변화가 없어져요. 그냥 자기 부모가 뭐 하고 있으면 그 자식도 그거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네. 웬만하면 이제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추락하게 돼 있는 거죠. 붕괴는 아니지만 네. 서서히 몰락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모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인간의 기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망하게 되면 네. 새로 시작해요. 거기서. 그렇죠. 예, 거기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그야말로 뭐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죠. 처음에는 비참하지만.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주 단적인 예를 보면 주인과 머슴, 마름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일본 일제시대 그게 꽤 없어지긴 했어도 네. 여전히 조선시대에 종놈, 네. 뭐 양반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 직장도 그래서 위아래 뭐 이거 굉장히 심하고 아직도 좀 있긴 하지만 예. 그런데 6.25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요. 예.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뭐 여기에 뭐 양반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고 뭐 그렇죠. 그럼 오히려 다 잡아 죽였고 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야, 뭐 태어날 때부터 잘난 놈이 어딨냐 이제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다 것이고. 같은 처지니까 쉽게 예. 말하면 전쟁 이후에. 예.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남아 있는 데들은 발전을 못 해요. 필리핀이 대표적인데. 네. 예.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게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네.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다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야. 그러니까 반공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럼 남한은 최소한 박정희 때를 생각해 보시면 노동운동도 못했어요. 그냥 지가 멀어서 지가 먹는 거지. 뭐 정치적으로 뭘 해서 뭐 거기에 기대 간다 이런 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그게 뭐 우리를 이만큼 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완전 번영의 세상으로 나아갈 때들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예. 말씀 속에 제가 그냥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베이비 붐 혹은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전쟁 직후에 태어난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그 베이비 붐 세대가 있고 네. 그 베이비 붐 세대가 정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직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결과적으로 이런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경제적으로 역동성으로 발현이 되고 예. 그게 출산율로도 나타나는 그렇죠. 소위 전쟁 중에 베이비 붐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이 좀 그려지는 듯한 그런 생각도 예. 드네요. 저는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국 전쟁을 겪었던 우리하고 지금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봐요.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거기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고요. 네. 그러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 나라가 정체성이 없어요.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러시아였으니까 거기가. 네네. 예, 그리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이 군사 무기 공장을 가장 많이 배치했던 데가 바로 우크라이나였고 거기는 그냥 러시아예요. 소련이에요. 거기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갈라지게 됐고 그 중에서도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는 러시아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뒤죽박죽이에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푸틴이 야 저게 무슨 나라야 저거는 그냥 러시아지 지가 무슨 나라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된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생겨버렸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많이 샀는데 그 네. 폴란드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네. 그 동유럽이 다 사실은 그래요. 좀. 그런데 저 푸틴이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나 러시아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된 거고 러시아를 안 하면 그럼 어딘데? 나는 유럽이야. 유럽처럼 될 거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유럽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만약에 핵전쟁이 아니라면 네. 전쟁이 끝나게 됐을 때 가장 빨리 성장할 나라는 저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쪽 나라들일 거라고 봐요. 네. 동유럽 국가들. 예, 동유럽 네. 국가들. 왜냐하면 사회가 달라지니까. 네. 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죠. 서유럽 국가들은 별로 희망이 없다. 저기. 네.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방위비 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방위비 지출은 방위 산업, 방위 기업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네. 사회에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들은요,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결과물이 쓰여서 다른 데 생산에 쓰입니다. 근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 말고는 쓰일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생산할 때는 그게 GDP에 잡히지만 그게 쌓여 있으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전쟁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니까 방위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유럽 국가들의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부 지출을 늘릴 수가 없는 지금 경제적 상황인데 네. 거기서 상대적으로 방위비 지출 규모가 더 늘어나니 네. 생산적인 부분에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 네. 경제가 더 역동적으로 굴러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가늠하게 해주십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 소위 전쟁의 시대,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각국이 이 전쟁이라는 그 현상이 어딘가에 벌어지고 있으면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느꼈지만 예. 먼 나라에서도 무슨 전시 상황 같은 비슷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전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방위 혹은 군사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무기를 더 많이 사온다든가 예. 그런 이 국방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무기 시장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글로벌 무기 시장 방산업체들은 이거 대박이 난 거죠. 네. 예, 초과 수요입니다. 수요 네. 초과. 그래서 무기를 사겠다고 다 돈 들고 돈 싸들고 와서 제발 무기 좀 달라 그러는데 네.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30년 동안 방산이라고 하는 게 다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그냥 극도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걸 늘릴 수가 없어요. 예, 늘리고는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숙련공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캐파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방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영 기업이 아니고 다 민간업체들이잖아요. 예, 네. 럭키드 마틴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뭐 그 RTX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다 민간업체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한화도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투자를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막 이제
이거 무기를 사겠다고 저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조쯤 투자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놨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한 3년 걸려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났더니 전쟁이 끝났어.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죠? 난감한 거죠. 난감하죠. 네, 난감한 거죠. 헛된 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자, 그러니까 방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보장해줘. 몇 년 동안 이거를 살 거라고 보장을 해줘. 라고 국방성이나 군대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는 그걸 보장을 해줄 거냐? 야, 내가 왜 보장해 주냐? 의회에서는 국회의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줘? 그럼 난 투자 못 하는데? 이런 줄다리기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매크롱이 그 방산업체들한테 내가 사줄게. 사준다고 투자해. 그러니까 서류로는 안 하는데 네. 계속 말로 사줄 테니까 투자하란 말이야 라고 계속 말을 해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막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정부와 그러니까 좀 관료제가 센 데들인 거죠, 거기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면 그 신빙성이 있고 그런 데지만 대통령이 강한 데고 네.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네. 네. 예산권은 의회가 쥐고 있는 것이고 의회는 맨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고 있는 판에 네. 그 돈이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고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한단 말이야 네.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방산업체들이. 네. 말씀 참 제가 이번 학기 수업에 4명의 그 프랑스 학생이 있거든요. 한국에 유학원 예, 그렇군요.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요 얘기 한번 더 한번 예지를 초대하든가 한번 이야기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네. 지금 프랑스 난리예요. 난리죠. 난리예요. 이 저희 팔레스타인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안 그래도 그 프랑스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계가. 예. 또 그 지난 한 50년 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이 아랍계 북아프리카에 그 알제리나 이쪽에 아랍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아랍은 팔레스타인하고 그러니까 동조를 하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야단이죠 지금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 아랍계 이민들 최근에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이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아마 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하고 네. 거기에 있는 그 아랍계 이민자들은 무슨 소리냐? 왜 이스라엘을 지지하냐고 하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그 폭동 날 때들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유럽에. 유럽 큰일 났어요, 이제.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K방산입니다. 네. 최근 러우 전쟁 이후에 또 K방산이 정말 인기잖아요. 네.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면 뭐 A+급은 아니고 A0급인데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A+급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네. 지금 이렇게 방위 산업에 세계 각국이 투자하는 국면에서 K 방산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모습. 가성비 그렇죠. 거죠. 가성비가 정말 네. 좋은 영역이죠. 근데 이제 K 방산이라는 게 성격상 네. 다소 기간 산업적인 특성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소위 탱크를 수출하면 네. 이제 사후적인 AS 같은 것도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품 수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K 방산과 관련해서 강점이 무엇이고 또 상대적으로 또 리스크 요인도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방,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게 재래식 무기들인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준비해서 실력을 쌓아놓은 것들이에요. 네. 그게 참, 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사실은 다 그래요. 네. 삼성전자니, 무슨 뭐 현대차니, 네. 뭐 LG전자니, 다 그게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그게 지금 우리를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네. 방산도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무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그 무기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탱크도 필요하고 자주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포탄도 필요하고 다 그러니 그것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가장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최고급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걸 보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양상을 보면 러시아제 탱크들이요. 인터넷 그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러시아제 탱크들이 완전히 그 뭐라 그러나요? 그냥 걸레처럼 돼버린 그게 수천 대가 그렇게 됐어요. 네. 비행기도 못 날아다녀요. 러시아제 비행기들도. 그 왜 그러냐?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러시아는 승승장구, 야, 3일 만에 끝내. 해가지고 탱크 몇백 대 쫙 밀고 들어왔잖아요. 앞에서 드론으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걸. 제일 뒤에 있는 것도 막아버린 거예요. 네. 드론으로 그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드론도 싸구려 드론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그러면 쫙 막혔을 거 아니에요. 탱크들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블린이라고 하는 이동식 미사일 여기 어깨에다가 놓고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다 그냥 걸레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그 전투기도 못 날아다닙니다. 전투기도 이제는 미사일이 워낙 정확해졌기 때문에 전투기도 스텔스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무기가 뭐냐? 스텔스 이하의 단계이죠. 우리는 스텔스 못 만들어요 아직. 전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4세대를 만든다든가. 근데 5세대 정도는 돼야 날아다닐 수 있나 봐요. 이제는 미사일의 레이더의 포착이 안 되고. 또 우리 탱크가 주력 품목인데 탱크 위험해요. 제일 지금 많이 팔 수 있는 게 자주포인 거죠. 요번에 보면 게임 체인저 중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 중에 그 자주포가 이동식 자주포 또 빵 쏘고 바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뜨는 거죠. 옛날에 대포는 한 군데에 딱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포를 쏘고 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노출이 되니까. 그럼 상대방의 반격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포를 쏘고 바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그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쏘는데 그 대포 또 그거를 쏘는데 필요한 탄약, 대포알 이거는 한국이 최고인 거죠. 자주포도 그렇고 탄약도 그렇고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재래식인 재래 무기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무튼 굉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가성비도 있고 저는 앞으로 미국에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으면 미국 시장에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건 재래식이다. 그 미국에서 지금 이 방산업체와 기존의 그러니까 프라임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방산업체들 럭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레이시온이라든가 그런 기존 7개 방산업체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큰 방산업체들. 여기하고 실리콘밸리 기업들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방산을 놓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 야, 니네가 만드는 거 이제는 구닥다리야. 이 앞으로의 싸움은 지금도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지금 싸움은 소프트웨어 싸움이야. AI의 싸움이라고. 그 러시아가 왜 저렇게 형편없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지고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이 소프트웨어들의 문제 아니야. 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안 돼.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스텔스기 하나를 개발하는데 F-35 같은 걸 개발을 하면 그거 최소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네, 네. 모두 다 거기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실리콘밸리는 그렇게 일을 안 하잖아요. 하루 그냥 몇 시간에 딱 끝내버리고 계약도 바로 하고 구두로 계약하고 그냥 그러고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맞아. 지금 중국이 셴젠에 그런 이 전자기업들하고 군수업체들하고 결합이 돼 있는 게 그 군민융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중국은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뭐냐 지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냐, 방산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게요,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스타링크이거든요. 그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 시작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들을 다 마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전파 간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자,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트위터를 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우리 그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좀 연결해 줘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래 연결해 줄게. 가지고 그것도 트위터로, 지금은 X라고 하지만 그걸로 답을 해주고 바로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들이 다 위성 인터넷을 가지고 작동을 해요. 네.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 무슨 복잡한 계약 절차니 뭐 이런 게 그런 게 어딨냐.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라. 그리고 방산업체 너희들이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야 된다. 네. AI 위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무인 무기, 드론이라든가 또는 수상 드론이라든가 이 무인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가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 주도권 싸움이. 그리고 그게 맞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리스크가. 우리는 종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재래식 무기인 거죠. 네. 물론 여기에서도 한화가 영국의 위성 인터넷 기업인 완웹인가? 뭐 영국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타링크가 제일 크지만 네. 영국에도 이 위성 인터넷 기업이 있는데 한화 거기다가 뭐 지분 3%를 투자했다는 얼마를 투자했다 그러던가 아무튼 투자를 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성에다가 투자를 시작한 거죠, 한화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력은 재래식 무기들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우리의 그러니까 새로 떠오르는 방산의 강자들 이런 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좀 구식인 거죠. 예.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제 또 미사일 그러니까 공격 미사일들 또 무인기 드론 또 AI 이런 쪽이 앞으로 무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 될 거예요. 지금도 매우 빠르게 그렇게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벤처들이 많거든요. 그게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벤처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거치면서 아마도 그 벤처들이 군사 기술들을 가지고 굉장히 뭔가 비즈니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래 왔듯이.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K방산이 특히 이제 가성비라는 면에서 네. 상당히 강점이 있기도 하지만 네. 재래식 무기라는 관점에서 네. 근데 이 방산 시장 자체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우리의 좀 리스크가 있으니 네. 우리가 좀 보강해야 될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만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군대를
해군을 제대했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해군에서 네. 뭐 그 전시 상황에서는 폭래수 역할을 했었어요. 아. 폭래수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네. 그 한미에서 네. 대잠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잠수함. 예. 근데 그러면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폭탄을 거예요?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폭탄이 거의 그 이렇게 회색 가스통 이만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만해요, 거의. 그래가지고 누가 지령을 내리면 수십 몇 미터에서 터져라라고 그것만 맞추면 돼요. 야, 수십 100미터에서 터트려. 그럼 100미터 띡띡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들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재래식 무기예요. 이걸로 과연 잠수함이 잡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오늘 김정우 교수님의 이 전쟁과 경제에 걸친 네. 이 이야기, 또 전쟁과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또 생존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배울 게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쟁의 시대에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내용은 아마도 전쟁의 시대 경제 생존법 이 과정을 통해서 마구마구 그런 투자 관점에서의 의견도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그 구멍을 네. 탐색해보자. 아. 어떤 살아날 구멍이 있는지를 찾아보자. 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씀, 뭐 속담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한국 전쟁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 한 200만이 사망할 거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정말 지옥이죠. 네. 그런데 우리 5천만이에요, 사실은. 네. 5천만에 200만이에요. 그러면 4,800만은 살아요. 네. 그리고 이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다 생존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자.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은 원래 전쟁을 통해서 살아왔다. 지난 30년은 매우 이례적인 평화의 시대였었다. 인간은 원래 원시 상태의 인간은 그냥 전쟁이 일상입니다. 네. 그게 현대로 오면서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 네. 네. 그런데 다시 전쟁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전쟁이 온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전쟁이 있다고 해서 패닉 상태가 될 필요가 없다. 네. 네. 정신을 똑바로 그냥 세상을 직시하시면 되는 거고, 네. 전쟁이 나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여전히 또 시장은 살아나는 거고, 사람들은 또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 이전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다, 인간은.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전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관점에서 모르면 더 힘든데 모르면 무섭죠. 그렇죠. 근데 좀 알고 대응한다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다 마무리되기를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김정우 교수님과 너무나 유익한 인사이트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